네, 2부 박경미 전 대변인 모시고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박경미 전 대변인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또 최근에는 뭐 방송이나 유튜브 활동을 많이 하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본 적은 있는데 어떠한 사람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본인 소개를 조금 해주시죠. 네, 저는 홍익대 교수를 오래 했고요. 그다음에 20대 국회 비례대표 1번으로 이제 들어가서 의정 활동을 했고, 수학과 교수였죠? 네, 수학과. 수학교육과. 예. 네. 그리고 우리 당의 험지 중에 험지인 서초에 출마해서 뭐 낙선을 했고요. 그때 득표율이 꽤 그래도 높았는데 45% 받았으니까는 뭐 45%. 네, 그냥 선방한 것으로 평가는 됩니다. 현재는 홍익표 의원님 활동하고 계시고 또 많이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군요. 네, 지금 네. 홍익표 의원 활동하는 지역. 네. 그리고 나서는 청와대에 들어가서 교육비서관 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 대변인이었고요. 그리고 국회의장 비서실장 거쳐서 지난 7월에 이재명 대표께서 저를 민주당 교육특위위원장으로 임명을 해주셔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교육특위 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네. 교육특별위원. 네. 그 연수원장은 상관없죠. 네. 정봉주 의원님 연수원장님이시고 예. 저는 이제 사실 교육 커리어를 쭉 가져왔어요. 제가 고등학교 교사도 했었고 또 교사도 했어요. 네. 그다음에 수능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교수를 했고 그다음에 의정 활동하는 4년 내내 교육위원회에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청와대 교육비서관 했고 이제 현재 교육위 위원장까지 네, 계속 교육종 일을 해왔습니다. 옛날에 저기 학생들한테 인기 있는 책도 있었잖아요. 수학책. 네. 이름이 뭐죠? 이제 수학 비타민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수학 콘서트, 수학 앤 이런 수학 교양서를 많이 출간을 했었고 사실은 잠깐 책 말씀도 기왕 네. 나왔으니까 드리면 제가 최근에 따끈따끈한 책인데요. 정치 비타민입니다. 정치 비타민. 네네. 수학 비타민과 마찬가지로 이 비타민이 굉장히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활력을 네, 주고 네. 그래서 정치권에 활력을 주겠다, 활기를 주겠다 해서 정치 비타민 책을 냈고요.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실 내일 모레 13일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북콘서트도 합니다. 내일 모레. 네네. 그때 탁현민 비서관이 사회를 보고요. 예. 그다음에 윤일상 작곡가. 윤일상 작곡가가 저 후원회장이었어요. 서초 나갈 때. 네네. 저희 이웃이기도 하고. 예. 이렇게 뭐 최정권 교수님 이렇게 나오시는데 네. 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경미 전 대변인 볼 때마다 아까 좀 전에 방송했던 최진문 교수 있지 않습니까? 최진문 교수님보다 나이가 한 살 더 많다. 깜짝 놀라겠죠? 맞지 않습니까? 예, 좀 나이 먹었죠. 근데 진짜 되면 깜짝 놀랍니다. 진짜. 어떻게 저렇게 젊어 보일 수 있는지. 자, 오늘 다뤄볼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먼저 이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며칠 전에 주말이었던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까 일부에서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민주당 경남도당의 특별당비 500만 원 네. 거금을 쾌척하셨습니다. 근데 시기가 굉장히 미묘한 시기였어요. 이낙연 전 대표는 막 당을 떠날 것처럼 막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시기에 문 대통령이 그렇게 특별당비 낸 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그런 해석들이 있는 거죠.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설이 있으니 문 대통령 거기와 선을 긋기 위해서 민주당에 특별당비를 내신 거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글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에 앞서서 양산갑 권리당원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그 당원들은 특히 선거를 앞두고 또 특별 당비를 많이 내기도 하니까 그리고 경남도당도 우리 참 민주당으로서는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보태신 게 아닐까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보는군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뭐 신당설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고 지금의 일련의 발언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글쎄요, 이낙연 전 대표님 우리 당을 오래 지켜오시고 아마 선친부터 우리 당 당원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신당 창당은 일종의 해당 행위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신당 설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신당 창당 관련해서 가시화되는 움직임이 있어서 참으로 좀 안타깝고요. 사실 이 윤석열 정권, 이 무도한 정권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주 보수 진영이 대동단결해서 정말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시나요?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날 기회가 좀 있었나요? 뭐 저기 당 대표님 하실 때 총리 하실 때 제가 이제 국회에 있을 때 대정부 질문할 때 뭐 답변을 해주신 적도 있고 뭐 이런저런 뭐 기회에 뵙기는 했었죠. 뭐 최근에 뵌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친문 인사들 흔히 얘기하는 이제 청와대 몸담았던 분들이라든가 장관을 했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 내에 이제 현역 의원들도 있을 거고 네. 지금 이제 박금희 전 대변인처럼 뭐 총선에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 활동들을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최근 그 이런 동향에 대해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올 법도 하거든요. 뭐 들리는 얘기는 별로 없었습니까? 뭐 특별히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거 이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재명 대표 체제인데요. 지금 현재가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서 이재명 대표님 당을 그래도 잘 이끌고 계시죠. 사실 뭐 이재명 대표님 관련해서는 사법 리스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 만들어진 사법 리스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부당하게 이런 거를 올가매는 사법부, 저는 이거 사법부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사람은 이 압수수색 한번 당하면 정말 영혼이 털린다고 하는데 수년간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당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실까. 그러니까 이 민주당원들이 내가 이재명이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든든하게 지원을 네. 해드려야죠. 네. 네. 오늘 이제 그 대변인 활동을 했었으니까 윤석열 정권이 해외 순방을 굉장히 많이 나가지 네. 않습니까? 13번. 그 얘기를 조금 집중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네. 싶은데요. 오늘도 이제 네덜란드 네. 순방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달에 영국 국빈 방문했잖아요. 네. 그때 같이 하면 되지. 이렇게 비효율적인 동선을 짜나. 일단 뭐 여러 비용이 들지만요. 네. 전용기 한번 띄우는 것도 엄청난 비용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전용기 띄울 때 뭐 연료비, 승무원 인건비 이런 거 생각하지만은요. 제가 사실 그 비용을 좀 받아본 적이 있어요. 상세 내역을. 근데 뭐 공항 이용료 등등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전용기만 해도. 근데 정말 이렇게 이번에 3박 5일로 그냥 한국가 가는 경우는 좀 별로 없죠? 그렇죠. 네. 보통은 이제 다자회의 갔다가 주변국 한두 개 이렇게 해서 엮어서 가는데 좀 그렇고 또 이제 많이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네덜란드 총리가 지금 은퇴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3주 전에 네덜란드에서 총선이 있었고 그래서 극우 이제 정당이 이제 그 정권을 잡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정치 노선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정권 교체기 그렇죠. 시점이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MOU 이제 맺고 온다는데 MOU 맺고 와도 아까 폴란드 방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다 휴지 조각 될 수도 있고요. 그 ASML 그 유명한 그 회사가 작년에 아시아 어떤 거점 허브로 네. 이미 대만을 선정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서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네. 그다음에 가서 또 뭐 클린룸을 뭐 외국 정상 최초로 방문한다고 그걸 굉장히 홍보하던데요. 다른 정상들이 굳이 클린룸 간다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이지 그 클린룸을 방문하는 게 뭐 엄청난 환대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사실 여기 삼성 공장 갔을 때 방진복 입고 클린룸 들어가거든요. 네. 네. 그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수십 명씩 들어가요. 근데 오죽 홍보할 게 없으면 외국 정상 최초 클린룸 방문 이러고 홍보를 할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실은 뭐 최초 방문이 많아요. 제가 대통령실 브리핑을 쭉 찾아봤는데요. 뭐 인천 상륙작전 전승 대회, 전승 행사 현직 대통령 최초 뭐 주최. 뭐 이렇게 브리핑 타이틀에 최초가 많아요. 그리고 무슨 뭐 노량진 수산시장 96년 만에 현직 대통령 방문. 의미부여를 많이 하는구나. 네, 그러니까는 사실 대변인 브리핑은 어떤 사실적인 정보 위주로 담백하게 가야 하는데 그렇게 불필요한 수식어를 넣고 이 클린룸 방문을 크게 부각시킨다는 거는 네. 그만큼 이제 알맹이가 없다는 그런 방증이고요. 네. 일부에서도 말씀 나누시던데 그 이제 기시다 총리 이제 거의 물러날 상황이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 유일하게 한 게 그러니까 국정과제가 없었잖아요. 네. 국정과제라고 아마 그래도 눈에 띄는 건 아마 부산 엑스포하고 한미일 공조일 텐데요. 부산 네. 엑스포 날라갔고 한미일도 지금 일본 총리 그렇게 되고 바이든 대통령도 재선 가능성이 높지 않으니 그렇죠. 그나마 일궈놨던 해와 정상 2명도 네. 좀 날아갈 판이잖아요. 그럼 네. 결국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문재인 정부 때는 해외 많이 같이 가셨죠? 네, 순방에. 마지막 이렇게 순방을 근데 마지막 1년 동안 6번 가셨어요. 한 1년 반 정도는 코로나로 이제 네. 좀 정지됐다가 네. 마지막 1년을 6번 가셨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는 보면 가야 할 순방은 안 가고 예. 안 가야 될 걸 가더라고요. 그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네, 최근에 이제 COP28이라고요. 그게 이제 COP가 UN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인데요. 예. 그거 UAE에서 열렸는데 198개국이 참여하는 그런 대규모 다자 회의예요. 네. 거기 갔었어야 하는데 그거 안 가고 지금 네덜란드 간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나토 회의는 작년 올해 계속 갔거든요. 그러니까 나토는 네. 사람들이 걱정하고 글쎄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북대서양 왜 가냐 이거지. 조약기구 그거는 정치적인 부담이 큰데 그런 데는 냉큼냉큼 가고 정말 중요한 의미 있는 COP 같은 데를 안 가는 거 이거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한 가지 더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COP28 뭐 대통령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홈페이지에 이제 국기가 이제 쭉 그 제시가 됐는데 우리나라 국기가 그 인공기로 잘못 그러니까요. 기재가 돼 있는데 그걸 일주일 동안이나 방치했다는 거는 외교부가 지금 나사가 빠져도 한참 빠진 거예요. 그거는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죠. 전 정말 요즘에 너무 속 터지는 일이 많아가지고. 아니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쵸. 외교부 장관 병지라라 맞아요. 이렇게 목소리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기사 그냥 단신으로 잠깐 다뤄지고 별로 언론에서 뭐 주목을 하지 않았어요.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윤석열 지금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그 첫 해외 순방이었죠. 나토 때 네. 비행기 안에서 뭐 했냐 그러니까 유럽 축구 봤다 그랬잖아요. 맞아. 그 기억나. 저는 네. 이 순방 떠나실 때 비행기 안에서 정말 열공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순방 떠날 때는 이따만한 자료가 제공이 돼요. 네. 외교부에서. 뭐 이제 방문 국가의 뭐 개황, 그다음에 우리나라와 이제 어떤 현안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만나게 되는 인사들에 대한 정보, 그분들이 최근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런 거를 다 파악을 하고 공부를 해놔야지 회담 때 이제 대화가 잘 풀려가고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긴장하고 그렇죠. 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 전에 많이 준비를 그럼요. 했다고 하더라도 네. 까먹으니까.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 그거 보시고 사실은 방문국에 체류하시는 동안도 거의 그 날밤을 새면서 그 자는 시간 반납하고 공부를 하시거든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완벽주의 스타일이라. 그럼요. 예.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님 네, 그 꼼꼼한 준비, 성실성에 대해서 감탄했던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네. 헝가리 대통령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하실 때였어요. 이제 헝가리와 우리의 이제 교역액이 이만큼 늘었고 또 우리의 헝가리에 대한 투자액이 이만큼이다 하고 예,
자료가 보면은 이제 말씀 자료에 본문이 있고 예. 저 각주가 있어요. 통계치 같은 거는 주로 각주에 넣어놓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각주에 있는 걸 끌어올려 갖고 다 암기를 하셔가지고 야. 교역액 투자액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상대국을 감동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과 이제 굉장히 훈훈하게 정상회담이 끝났고 그리고 오르반 총리하고 이제 총리가 실세 총리예요. 네. 거기랑 이제 오참 회담을 했는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오찬 회담 때는 이 자료가 아예 그러니까 꺼내기가 그래요. 그 그러니까 이제 식사하는 자리니까. 예, 그러니까 다 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헝가리와 관련해서 이제 헝가리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 이름을 써요. 독특해요, 예. 거기가. 그리고 이제 굴라시와 같은 우리 육개장하고 비슷한 매운 음식 먹는 공통점도 있고 또 mRNA 그 백신을 만든 연구자 중에 한 분이 헝가리였거든요. 네. 그걸 이제 치하하면서 그 헝가리의 연구 개발 능력과 우리의 생산 능력이 결합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 헝가리 의대에 한국 학생이 몇 명 있고 나의 지치도 여기 헝가리 의대에 다니고 있고 뭐 이런 그 등등의 말씀을 그다음에 총리가 참 축구 선수를 하셨다는 걸 알고 있다. 뭐 이러면서 대화가 이제 너무 풍부해지는 거예요. 네. 헝가리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대화를 풀어가니까 그쪽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 회담이 끝날 때쯤 해서 부산 엑스포 지지를 그쪽에서 얘기를 했어요. 먼저? 네, 그러니까 문 대통령님 시절부터 사실 부산 엑스포 많이 그렇죠. 추진했죠. 홍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우리한테 엑스포 부산 지지한다는 얘기를 했었고 예. 그리고 사실 이게 뭐 비밀 투표기 때문에 어디를 선택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헝가리가 이후에도 공식화를 했어요. 한국 지지한다고. 유럽 국가들이 상당 부분 이제 로마를 지지하는데 아마도 우리를 지지했던 29개, 알량한 29개국 중에 한 국가가 헝가리일 거예요. 근데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헝가리를 만나기는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대통령과 그 총리와 만남을 가지면서 감동시켰던 거 그게 이제 헝가리의 선택을 저는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외교를 잘 하면서 네. 한국의 국격도 올렸고 그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잘 활용했으면 훨씬 그럼요. 편하게 갈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거의 다 망친 것 같아요. 저 윤석열 대통령 지난 유엔 갔을 때 41개국 정상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뭐 30분 단위로 만나야 돼요. 그럼 만나서 양국 국기 놓고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통역이 있으니까 인사말하고 그렇게 그냥 피상적인 만남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저 사람 저렇게 사진 찍어서 홍보하려고 하는 거 이러면서 저는 만나는 게 역효과를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하면은 소수의 국가들이랑도 심층적으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유엔 갈 때 그 김태호 안보 1차장이 대통령실 1차장이 그 브리핑을 했잖아요. 네. 뭐 최단 기간에 뭐 가장 많은 정상을 만난 대통령으로 기네스북에 뭐 기재하겠다. 그렇게 공식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정치적인 사안은 기네스북에 못 올린다는 게 밝혀지고 나니까 그때 농담한 거다. 맞아요. 그러고 기억나. 수습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열받았던 게 조선일보가 그 유엔 때 만난 정상회담 사진 8개를 일면에 쫙 배치를 해줬어요. 대문짝만하게. 네. 야.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 때는 그런 거를 별로 없었죠. 없었죠. 네. 늘 뭐 그렇죠. 유엔 그 BTS랑 함께 가서 우리가 그 대표 연설을 하시고, 그러니까 사실 유엔 가서 코로나 아닐 때는 쭉 다 하지만은 그때는 코로나 시기라서 일부만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BTS가 연설하고 그런 역사적인 상황에서도 이렇게 순방 보도에 인색했던 그런 언론들이 조중동이 근데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때는 저희 여론조사 유심히 보면은 네. 순방 효과 확실히 있었어요. 갔다 오시면 그쵸. 지지율 한 3% 많으면 5%까지 그게 정상이죠. 늘 올라갔거든요. 네. 왜냐하면 워낙 거기 현지 교포들도 환호하는 게 그쵸. 느껴지고 이게 네. 막 전달이 되잖아요. 네. 그 마음이. 그렇게 보수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줘도 제가 2021년 6월에 G7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린 G7 국가는 아니지만은
이제 초청을 받았죠. 20년, 21년 우리가 연속 초청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영국 코널에서 굉장히 좋은 사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정상들이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을 중심에 놓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사진도 있었고 그거를 이제 언론에다가 다 줬는데 네. 정말 보도를 안 하고 굉장히 뒷면에 귀퉁이에다가 박아놨더라고요. 네. 그런데 올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네. 거기 이제 참석을 했죠. 물론 그 참석을 하게 된 것도 이제 일본에다 갖다 바치고서는 겨우 참석을 한 거잖아요. 그때 중앙일보를 보니까 일면에 사진 내고 해서 총 3개의 사진을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언론 지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수 있는가 한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산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 순방 이런 보도의 행태에 있어서도 네. 언론들이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를지 네. 정권에 따라서 네. 이걸 뭐 피부적으로 많이 느끼시는 거죠. 맞아요. 예. 네. 자, 다니시면서 네. 대변인 시절에 해외 순방도 있었고 또 대변인 활동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을 텐데요. 에피소드 있으면 좀 들려주시죠. 사실 청와대 대변인이 극한 직업이에요. 몇 시에 출근합니까? 어쨌든 꼭두 새벽에 출근해서 이제 언론 동향부터 이제 쭉 봐야 되는데 예. 제가 사실 20대 국회에 있을 때 당 대변인하고 원내 대변인도 했거든요. 그때 비하면 어때요? 강도가? 그보다 훨씬 힘들죠. 사실 청와대가? 당은 예. 이제 수석 대변인 있고 당 대변인 2명, 예. 원내 대변인 2명, 그래서 총 한 5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요일별로 이제 역할도 분담이 되는데요. 청와대는 이제 오롯이 이제 제가 책임져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춘추관에서 이제 브리핑하고 이제 백브리핑에서 질답 받고 그랬을 때 제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로 기사 제목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사실 아직 이제 결정된 게 없어서 그 사안과 관련된 청와대 입장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결정이 안 된 거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기사 제목이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는 입장.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이 나오니까 네. 정말 긴장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문장 하나, 단어 하나, 조사 하나까지 정말 심사숙고를 했었는데요. 제가 뭐 아주 큰 설화는 없었고 좀 소소한 일은 어떤 게 있었냐 하면 2021년 6월에 이제 북한하고 이제 미국이 좀 서로 약간 기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화와 대결을 이제 모두 준비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제 제이크 설리반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흥미로운 신호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바로 그걸 받아서 김여정 부부장이 꿈보다 해몽이다 이런 이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춘추관에 브리핑할 게 있어서 가다가 이제 속보로 뜬 그 기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브리핑을 하고 백브리핑으로 넘어갔는데 첫 질문이 네. 그 꿈보다 해몽이라는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뭡니까? 이러고 묻는 거예요. 근데 뭐 바로 본 기사니까 그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아직 입장이.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제 입에서 튀어나온 게 따끈따끈한 뉴스죠. 그러고 한 거예요. 근데 뭐 그냥 일상적인 대화면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따끈따끈하는 이제 부적절한 거였죠. 그래서 제가 말을 하는 순간 실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뭐 사실 화자의 말한 사람의 입을 떠난 말은 뭐 되돌릴 수 없잖아요. 네. 뭐 필자의 손을 떠난 문장도 되돌릴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한 종편에서 그걸 다뤘더라고요. 예.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에 대해서 따끈따끈하다는 청와대 대변인. 그래서 이제 저의 그 좀 경박한 표현에 대해서 뭐 큰 실수는 아니지만 그거 한마디도 비판의 대상이 되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 이번에 디올 네. 그 백 네, 네. 논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거 보도했던 JTBC가 방심위의 긴급 안건으로 네. 심의를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언론들이 보도를 못하죠. 그런 겁박을 하니까. 그런데 유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하셨을 때 이제 프랑스의 이제 가장 대표 회사인 샤넬이 기억난다. 예, 그 자켓에다가 한글을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네네. 그 수석 디자인 라커펠드의 이제 작품이었는데요. 네. 그걸 이제 입으시라고 김정수 해서 여사. 네, 김정수 여사가 이제 그걸 입으셨죠. 그리고 입고 바로 반환을 하셨죠. 그런데 21년, 그러니까 3년 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중간에 그 샤넬에서 국립 한글 박물관에 그걸 기증하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증했다가 이제 그게 또 인천공항에 전시가 되고 했는데 갑자기 언론들이 뭐를 보도하기 시작했냐면 김정수 여사께서 입으셨던 그 자켓과 전시돼 있는 게 다르다는 거를 이제 지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워낙은 입으셨던 거를 기증했나 싶었는데 보니까 이제 조금 다른 게 아마도 새로 제작을 해서 기증을 한 것 같아요. 더 성의 있게. 그래서 그 결 문의를 하니까 샤넬에서 그렇게 반환 받은 게 있고 이거는 새로 제작해서 보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숙 여사 샤넬 자켓 이러면서 언론에서 얼마나 주구장창 떠들었는지 그러니까요. 뿐 아니라 까르띠에 논란도 있었는데요. 네. 한번 김정수 여사께서 2018년에 인도 유학생들하고 네. 인도 영화를 관람을 하면서 브로치. 브로치를 네. 다셨는데 호랑이 브로치였어요. 왜냐하면은 인도에서 벵갈 호랑이처럼 그 호랑이를 굉장히 귀히 여기니까는 네, 네. 그들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이제 호랑이 브로치를 하신 건데요. 그게 이제 까르띠에 2억짜리랑 같다. 막 그래가지고 또 한참 보도가 됐는데 그게 결국은 국내 제품으로 몇만 원짜리였고 인터넷으로 주문을 한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목 장사하는 거죠. 김정숙 여사 까르띠에 2억 이렇게. 그런 거 나쁜 놈들이야, 생각하면 진짜. 지금 이 디올백이 이 정도밖에 물론 볼 사람은 다 봤지만 그 제도권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안 하고 있는 거는 정말 용납되기 어렵고 사실 기자들이 참 원망스럽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그걸 왜 정론 보도를 안 하나. 근데 이제 기자가 또 보도를 하면 뭐 언론사 압수수색 당하고 또 그 대표 집까지 압수수색하고 막 이런 상황이 뉴스타파. 글쎄요. 그렇게 벌어지니 정말 기자들도 고충이 있겠다 싶은데 사실 이 언론은 감시견 워치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의 언론은 그러니까 무릎 위에서 재롱 피는 애완견, 랩독인 것 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네. 그래도 청와대 생활 그렇게 힘들었어도 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권력형 게이트라고 불만한 네. 사건은 없었어요. 제가 없었죠. 기억나기에.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높은 지지율을 떠받치는 네. 근간을 이루지 않았냐 이런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자부심들이 있죠. 그럼요. 네. 저희가 근무하던 청와대의 각 실에는 춘풍추상이라는 글씨가 신영복 선생님의 네. 글씨로 액자에 걸려 있고 저희는 그 아래서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춘풍추상이 이제 남을 대할 때는 춘풍과 같이 부드럽게 나에게는 추상과 같이 엄격하게잖아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어때요? 그 대상이 바뀌어서 이게 이제 직위 춘풍, 그러니까 나 대통령 주변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그다음에 대인 추풍, 아니, 대인 추상이죠. 그러니까는 남들, 특히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과도한 엄격함을 적용하고 있는 문재인 거죠. 정부 인사뿐만 아니라 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야. 민주당 쪽은 야당 쪽은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그 박시영 대표님도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하셨잖아요. 네, 저도 만 3년 꼬박 있었네요. 만 3년. 야. 네, 횟수로 4년. 네. 네. 그때 네. 어떠셨어요?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큼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부처에게 전화할 때도 네. 공손하게 약간
하고 당에 전화할 때도 네. 상당히 A를 차리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민원 같은 거 들어오면 네.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민원을 이렇게 처리하지 않았었습니다. 민원 관련된 제도개혁 뭐 비서관실 뭐 네. 있어서 그것대로 따로 받았지 네. 분리한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야 진짜 그 자기 일만 하게 하지 자기 일 이상의 다른 영역까지 관여하거나 이러면 뭔가 그 직원은 좀 문제 있는 직원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내부에. 저도 진짜 일만 했거든요. 딱. 그래서 전문성 쌓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때도 이제 여론조사 담당하시고 예. 하셨었죠. 예. 저희가 마지막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끝나기 며칠 전에 공직기강 비서관실로부터 문자를 받았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5년간 지속되어 온 공직기강주의보를 해제합니다. 봄바람 불어오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가을 서리 같은 마음으로 스스로를 삼가하며 달려오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 그거 받았는데 정말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우리가 맞아 그렇게 가을 서리 같은 마음으로 스스로를 삼가며 달려왔지. 아마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도 그랬고 네, 노무현 정부도 그랬죠. 네. 그 밤막 11시 넘어서 이게 기자들 전화 오고 이러진 않아요? 그렇죠. 새벽부터 오고 늦게까지도 그래요? 오고 이게 네. 특히 속보가 그러니까 단독 기사가 뜨면은 네. 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한 언론에서 네. 이제 단독 기사를 내는데 네. 그게 사실은 청와대에서는 단독 기사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게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국민소통수석실 대변인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어느 한 언론사에만 정보를 주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네. 이제 여러 가지 단편적인 정보들을 짜깁기 위해서 약간 소설성 그런 게 단독 나오죠. 기사도 나오죠. 근데 그런 거는 제일 속편해여서 근거 없는 겁니다. 사실 아닙니다. 이렇게 딱 자르면 되는데 사실은 또 어떻게 약간 사실에 근접한 단독이 나왔을 때는 또 어떻게 당 쪽으로 이렇게 우회적으로 해서 또 정보를 알아내서 좀 나중에 발표할 것을 알아내는 그런 단독 기사가 나오면은 이제 진이 빠지는 거죠. 이제 쫙 전화가 오면 이제 근데 이게 뭐 식사할 때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 화장실 갈 때도 그렇고 항상 휴대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휴대폰을. 네, 정말 그게 진짜 고역이에요. 사실. 그렇죠. 하루에 통화를 한 저거 많을 때는 한 100통 뭐 이렇게 정도 하고. 예전에 그 사우나 같은 데 갈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거기다 쥐약이에요. 그렇죠. 네, 비닐에 이렇게 넣어갖고. 넣고 가고 또 울리면 받아야 하니까 네. 그거 해방되니까 그렇게 좋더라고. 청와대 떠났을 때 야 이제 해방됐구나. 참여정부 때 청와대도 그렇게 전화 많이 받으셨군요. 아니, 많이 받는 건 아닌데 그래도 네. 그런 게 있었죠. 네. 자, 광고 하나 듣고 네 국회 이야기 또 기후 문제 그리고 총선과 관련된 많은 분들 뭐 서초에 또 다시 도전해 주셔야죠. 막 이런 글도 올라오는데 그런 이야기들 정치권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루타셀 광고 하나 보시고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가려움 완화제 글루타셀 스프레이입니다. 이거 좋아요. 네, 요즘 같은 시기에 네. 날씨가 추워지고 네. 또 날씨 변화가 급격하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피부가 굉장히 민감해지기 쉽습니다. 벌써 우리 박시영 대표님 뿌리고 계십니다. 이 피부가 예민해지고 가려워지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한절기라 더더욱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 긁지 마시고 뿌리시라 글루타셀입니다. 이 글루타셀은 순한 화장품 성분이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뿐만 아니고요. 여기저기 가려워하는 아이들이나 약을 사용하기 곤란한 임산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임산부까지 안심하고 꾸준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긁고 계시다면 긁지 말고 글루타셀을 뿌리시기 이게 바랍니다. 사실 가려우면 무의식 중에 계속 긁게 돼 있어요. 특히 잘 때 무의식적으로 긁게 되거든요. 그리고 약간 두꺼운 옷이나 네. 까칠까칠한 옷 입고 가잖아요. 특히 요즘에. 그럴 때는 가렵죠. 네. 사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네. 이 글루타셀을 요 대용량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는 만약에 구입을 하신다면 네. 요건 집에서 상비를 해줘야 네. 되는 거고요. 네.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12월 한 달 동안에는요. 네. 더욱 건조해진 피부를 위해서 이 대용량 스프레이를 구입을 하시면 네. 바로
작은 용량 이거 45ml 제품하고요. 예. 글루타셀 크림까지 증정을 해드려요. 오, 그렇다라고 푸짐하네요. 한다면 요거는 집에서 상비에서 딱 뿌리시면 되고, 그렇지. 요거는 휴대하면서 예, 아니면 가지고 다니면서. 뭐 직장에 갖다 놓는 그렇습니다. 그것도 좋겠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특히 이번 이벤트는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이라든가 네. 인터넷에서 동시에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요. 네. 많은 이용 이 부탁드립니다. 평가가 좋은가 봐요. 제가 이거 다 쓰고 있거든요. 네. 요거는 다 썼고요. 요거는 지금 쓰고 있어요. 예. 근데 진짜 좋습니다. 저는 특히 이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대용량, 네. 이거는 샤워하고 나서 예. 이렇게 한번 뿌리면 예. 아주 편안하게, 기분이 좋아지죠. 아주 잠을 그러니까 편안하게 잘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샤워하고 뿌리는 게 더 더 효과가 나더라고요. 좋죠. 제가 해보니까. 기분은 좋고. 그리고 요거 네. 크림까지 준다고 하니까 스프레이를 한번 싹 뿌리고 네. 요거를 만약에 이제 받지 않습니까? 사은품으로. 네. 그럼 요거까지 이렇게 뿌려주면은 퍼펙트합니다. 그렇군요. 글루타셀 긁지 말고 뿌리세요. 좋습니다. 네, 대림 선임님이 북콘서트 시간 장소 다시 알려달라고. 아, 네. 네. 내일 모레 13일 수요일 저녁 7시 반 창덕궁 옆에 있는 노무현 시민센터입니다. 노무현 와주시면 시민센터에서 정말 감사하죠. 네,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수요일 날 7시 반에 네, 네.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네. 탁현민 비서관이 사회를 보는데요. 네. 탁현민 비서관이 이제 북콘서트라는 장르를 만들었 원조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네, 그래서 재능이 많은 분이라. 네, 와주시면 아마 즐거울 겁니다. 네. 윤일상 작곡가가 연주도 하실 거고요. 예. 저도 잠깐 연주를 시도해 보려고 연주? 하고. 네. 어떤 악기를 피아노. 피아노. 네. 이야, 그러시군요. 임지웅 우리 또 20대 기대주 박금희 의원님 파이팅. 그 기대주 맞죠? 임지웅? 예. 일반 시민님이 서초 다시 도전하셔야죠. 수학 얘기 채널도 다시 업데이트해 주세요. 아, 네. 네. 수학 제가 최근 어제 그제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이야기, 영화 이야기 올렸거든요. 박경미 TV도 구독해 주시면 지금 좋겠습니다. 구독자 얼마입니까? 지금 6만 야, 넘었습니다. 맞네. 그러니까 사실 20대 국회 때 이제 6만 정도 됐었는데 제가 예. 별로 컨텐츠를 못 올리다가 지금 이제 이제 올려야죠. 네, 네. 박경민 TV도 많은 거기에 분들. 그 많은 예, 그 수학 사랑해 컨텐츠들 또 정치 컨텐츠들 들어가 있는데요. 예. 혹시 그 자녀분 있으시면 좀 예. 수학을 가깝게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플랫폼이니까는 많이 뭐 또 관심 중학생, 가져. 고등학생 그럼요. 네. 둘 다 괜찮습니까? 네, 네. 그냥 한 4분 정도 되는 짧은 그 수학 얘기들 들어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보고 나면 이제 학교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또 중고등학생, 초등학생은 아니고. 초등학생부터 봐도 돼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이 구독해 주시면 네, 실용적이네. 네. 좋습니다. 자, 그 얘기 좀 드려볼게요. 요즘에 네. 정치권 보면 네. 뭐 물론 여야가 티격태격 과거에도 늘 그랬습니다만 유독 지금 21대 국회는 심한 것 같아요. 그거는 윤석열 정권이 야당이 씨를 말리려고 하니까 작정하고 들어오니까 뭐 야당 대표 만난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렇죠. 이재명 대표를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말 적개심이랄까요? 네. 이런 게 굉장히 이제 극에 달았는데 네. 그리고 거부권 행사 뭐 국회를 완전 무시하죠. 뭐 법 통과하면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니까. 그렇죠. 네.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는 이제 워낙 그렇게 밀고 당기는 거죠. 원래. 그러니까 정당을 파티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파티션이라는 게 이제 분할 이런 건데 네. 그만큼 사실 각 정당은 어떤 이념, 또 정치 철학, 정책 노선에 따라서 묶인 거니까 사실 대립과 갈등, 반목 이거는 뭐 당연하기는 하는데 네. 지금과 같은 이런 극한 대립은 없었죠. 그러니까는 이 의회 권력을 너무나 무시하는 그런 대통령 때문에 지금 여야 관계가 더 그런데요. 사실은 이 강한 야당이 있어야지 또 여당도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이게 사실 한쪽으로만 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끌어당겨주고 또 이렇게 좀 반대되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자꾸 제공을 하는 그런 야당과의 어떤 상호작용 속에 우리 정치가 건강해지는 건데 지금 여당은 그 야당을 그냥 찍어 눌러서 말살시켜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정치가 복원이 돼야 되는데
이 여당이 대통령이 개과천선하지 않고는 뭐 정말 저도 뭐 그건 22대도 다음 총선도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네. 크게 기대할 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여요. 정말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정말 작년 대선 지선에서 우리가 뼈아픈 그런 패배 때문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금 다 내줬는데 그래도 그나마 국회 권력을 갖고 있어서 입법 권력을 갖고 있어서 그 윤석열 정부의 이 폭주하는 윤석열 그 정권을 이 정도라도 제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국회에 더 많은 그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이 돼서 정말 이 나라가 망조가 드는 거를 막아야 합니다. 네. 네. 오늘 특히 그 민주당에서 영입인재 1호 네, 발표가 네, 됐습니다. 네. 박지혜 변호사라고 네. 기후환경 네. 전문가이시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그 좋은 선택인 것 같고요. 우리 당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거고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가 뭐 기후 변화, 탄소 중립,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에 있어서 정말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들을 지금 다 무효화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1호를 그렇게 내세우는 거 좋고 또 이분이 이제 경기과학고 나오고 공학을 전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가 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공계 출신 여성이 우리 당에 드문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이공계 출신이긴 합니다만, 그 이공계 여성이면서 또 그런 의미 있는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온 분이라서 저는 아주 그 좋은 영입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기대가 큽니다. 본인도 과거에 그 20대 때 영입인재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그래도 그때가 알파고 쇼크가 왔을 때고요. 맞아. 네, 그래서 네, 박규민 대변인 그 첫 번째 아니었어요? 네, 제가 비례대표 1번이었는데요. 1번이었죠. 네, 이제 그래 맞아. 그렇게 기억이 나요. 네, 알파고 충격에 어떤 뭐 수학이 이제 좀 필요하다 이런 그게 또 생각. 시대적 흐름하고도 좀 맞물려요. 네, 보면 네. 상위권에 가려면 시대적 흐름이 딱 있는 건데 그때 활동하시면서 느낀 게 네. 인재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또 모시려고 하면 또 그 좋은 분들이 또 정치권에 발을 안 디디려고 고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은. 근데 총선 과정에서 인재 영입도 상당히 효자 노릇 하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그 컨셉을 잡느냐에 따라서.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교수들이 비례대표로 올 때도 사직을 해야 되거든요. 아 사직. 네. 그러니까 20대 국회부터는 이제 그렇게 적용이 됐는데요. 근데 비례로는 교수들이 한 번 하고 대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터주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비례를 하고 지역구를 한다면은 이제 사직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교수들 다양한 분야의 교수들이 국회에 와서 전문성을 그렇죠. 발휘하는 게 필요한데 필요하죠.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사직을 하고 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폴리페서 논란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서 이제 교수들의 진입이 되게 이제 좀 꺼리는 그러니까 국회에 오는 걸 꺼리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국회가 너무 율사들, 변호사들이 과대 대표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 경향도 있네요. 네. 진짜. 총선 역할은 이제 하셔야 할 텐데 나갈 준비는 돼 있습니까? 마음은 먹었습니까? 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도하고 오만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기 위해서 저도 총선에서 역할을 하려고 하고요. 그 정말 우리가 지선 대선 다 그렇게 됐는데 정말 국회 권력만은 이 의회 권력만은 지켜야지 어떤 마지노선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윤석열 정부의 이 폭정을 막으려면 정말 국회에 많이 들어가야 하고 저도 거기에 힘을 보태려고 하고요. 특히 모든 분야가 지금 다 망가지고 있지만 교육도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하던데. 네, 진짜? 그러니까 교육에서 아니, 그 공교뿐만 아니라 네. 사교육까지 저렇게 막 그
잡들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강남 쪽에서도 부부를 한 것 같아요. 윤 정권에. 그렇죠. 이번에 정말 아이러니한 결과였잖아요. 킬러 문항 잡겠다고 했는데 사실 킬러 문항으로 특화돼서 그것 때문에 세무조사까지 받았던 강남 학원 재수종합반에서 수능 만점자 그리고 최고점자 이제 표준 점수 최고점자가 배출이 됐잖아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즉흥적인 말 한마디, 킬러 문항, 또 R&D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다 사달이 나고 있고. 아까 영재고 보니까 영재고 학생들이 그렇죠. 시위한대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부자 감세 해주는 거 그것도 문제지만 그거는 우리가 정권 찾아온 다음에 바로 없애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런 그 대입 개편안이나 교육과정이나 뭐 고교학점제 무효화하는 거 이런 류의 또 R&D 예산 삭감 이런 거는 그 후과가 몇십 년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 3년 반 후에 잡은 다음에 되돌려도 금방 그 궤도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에 있어서 너무 그 잘못 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문재인 정부부터 계속 그 준비해온 고교학점제를 이제 무력화시키는 그런 내신의 이제 상대평가 병기라든지 또 뭐 최근 추진하고 있는 교육발전 특구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육의 중요 지금 직책들이 다 뉴라이트 계열 네. 역사교과서 국정화 때 앞장섰던 분들로 지금 장악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홍범도 장군 그 흉상 그 철거 문제 그게 아니라 이제는 교과서에서 홍범도 장군도 위안부도 다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뉴라이트 사관이 담긴 그런 역사교과서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그렇죠. 들고요. 그래서 교육에서 잘못되고 있는 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제가 좀 국회에 입성을 해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비례에 나갈 수는 없고 이제 지역에 도전해야 할 텐데 뭐 여러 군데에서 여기 나와달라 저기 나와달라 이야기가 많이 들릴 것 같은데요? 네, 많은 분들 말씀 듣고 숙고를 거듭하고 있는데 조만간 결정을 해서 우리 박시영 TV 구독해 주시는 우리 민주당원들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럼 뭐 한 이달 내에는 또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바로 이제 보면. 내일 가서 준비를 해야죠. 네, 이제 출판기념회 마치고 네. 다음 주에는 제가 볼 때는 결심을 해야 경선 채비를 해야 할 테니까. 네. 물론 뭐 저역 공천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 그리고 네. 어느 지역 그 나갔으면 좋겠는지 막 이런 게 막 올라옵니까? 우리 댓글로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송파을, 배현진 뭐 이런 지역도 많이 올라. 송파을에도 도전자가 우리 저기 송교 변호사님 워낙 있고. 오래 활동해 오셨고 저기 누구죠? 그 우리 청년 여성 누구지? 그 송교 변호사 말고 박지연 거기가 있었죠? 네. 송파을이.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도 친숙하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어디서든 저기 아주 제가 볼 우리 당의 때는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 신도시 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교육열이 높은 신도시 쪽 이쪽도 박경미 대변인 컨셉에 잘 맞을 것 같아.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서초에 홍익표보다 낫다는 얘기도. 아니요, 홍익표 의원님은 지금 이제 지명도가 높으시기 때문에 네. 서초 분들은 또 이렇게 공중전을 하는 그런 또 유명한 분들을 선호해서 네. 홍익표 의원님 지금 잘하고 계시다고요. 만약에 잘 못했으면 바꿔야 하는데 잘하고 내년에 계시더라고요. 저는 일 내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서초에서. 일낼 것 같고 네. 양천갑의 조수진 뭐 여기도 나오고 뭐 거기도 목동이 있으니까 아마 또 그러신 황희 것 같아요. 의원님 또 잘하고 계시니까. 누가? 황희 의원. 네. 동작의 이수진 대신 다 나와 다. 네. 아유 참. 네. 특히 박경미 TV도 많이 봐주시고 이 정치 비타민도 잠깐만요. 또 관심 가져주시고. 네. 꽃길만 걷자님이 대변인 하실 때 대선 패배로 슬피 우셨던 거 물어봐 달라고 그때 심정 듣고 싶다고 꽃길만 걷자님이 댓글을 올려주셨는데요. 네. 사실 제가 좀 냉철함을 유지했어야 하는데 되게 이제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낙선하신 분과 그 지지하신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이제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1615만의 지지자들의 상실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퇴행을 거듭하겠구나 하는 생각, 그리고 이제 MB 정권이 들어선 후에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가해졌던 그런 핍박이 이제 재현될 거라는 어떤 불길한 예측,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이제 머릿속을 스쳐가면서 제가 이제 감정 조절을 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되게 잘하셨어요. 네, 근데 그때 언론에서 굉장히 이제 비판의 화살을 맞았고 막 악플이 한 수만 개쯤 달리기도 했는데 또 저한테 개인적인 메시지를 주셔서 저의 눈물을 통해서 뭐 연대와 공감을 느꼈다. 그런 또 따뜻한 메시지를 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선순만 선배께서 박경미 파이팅 이렇게 해주셨고 고양시 심상정 지역 나가달라는 거. 하남도 나왔네. 평촌 자원봉사 하겠다는 분도 계시고요. 네. 경기도 신도시 제가 얘기하니까 그게 딱이라고 메인님이. 네. 그다음에 강남 서초의 경쟁력 있으려면 딱 이 정도 되어야 한다. 이런 칭찬 댓글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내일 낮방송은 2시에 시작하고요. 박신홍 평론가와 제가 선거 상황하고 경제 상황을 한꺼번에 이야기 좀 나눌 겁니다. 티키타카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저녁에는 최강 의원과 함께 진행하는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최강신박 최강시형에서 신유진 변호사가 결합하면서 최강신박으로 바로 받겠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우리 이 방송 지켜보시면 우리 시청자들께 한 말씀 마지막 말씀 해주시죠. 아이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결심 어느 지역으로 출마한다라는 이야기를 조만간 한번 들으면 바로 방송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또 뭐 기회 되면 모시고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시간 또 마련할 테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